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오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대통령실이 인사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전체 7개 분과 가운데 경제 1, 외교 안보, 경무 사법행정 등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 운전사를 때리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청약 로또를 노리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5건이 적발됐는데 가장 많은 불법 행위 유형은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7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측 조사를 종합한 결과 오미크론 확산이 오는 23일 전후 감소세로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총 828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보다는 54명 감소했고 특히 건설,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도 예정됐는데요. 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권 교체에 선봉이 된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만남,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여야 정당인 두 분과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인 오늘 산불 현장 방문했는데 그 현장은 앞서 일부에서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어제는 남대문 시장을 또 방문을 했었고 오늘은 이재민도 방문해서 또 위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윤 당선인의 민생 행보 어떻게 보면 이 소통 부족을 지적했던 현 정부와 조금 다르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선인께서 워낙 건강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당선인의 시간이 정말 촘촘하게 일정이 짜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인수위도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발표했던 공약도 사실은 실행의 우선순위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번 인선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꾸준히 지금 아마 이 국민들과 대화 또 현장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행보는 취임 전까지도 계속이 될 거고 또 취임 이후에도 계속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어떤 대비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현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었고 또 주 1회 기자회견을 언급하기도 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전 어쨌거나 국민이 키운,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예. 국민들 속에 함께 있는 모습이 가장 당선자로서는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얘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건 기자 한 명을 만나건 10명을 만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이 어떤 암기 시험을 보는 자리처럼 진행이 됐어요. 갑자기 나오는 질문에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들을 좀 놓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하고 좀 패턴을 달리해서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국민들과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소통면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들도 좀 다양화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여태까지 세워가면서 정권 교체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1년 9개월 만에 만남일 텐데 네. 분위기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나쁠 이유는 없겠죠. 예. 이게 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내밀한 얘기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서만 전수될 수 있는 어떤 내밀한 얘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듣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마 솔직담백하게 아마 당선인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밀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 네. 이게 독대 오찬이기 때문에 주요한 어떤 안보 현안들 이런 부분들도 좀 오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 자리 아니면 사실은 뭐 수시로 소통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긴 어려울 테니까요. 예. 이제 궁금한 것은 배석자는 없지만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예. 그런 것들 다 물리고 나서 좀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국정 노하우가 잘 전달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보면 윤 당선이 뭐 적폐 수사 이런 이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도 분노 뭐 이런 이야기도 해서 약간의 어떤 껄끄러운 이야기들도 오갈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시지 않는 한 아마 당선인께서 얘기를 꺼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당선인 생각은 이게 수사나 이게 감사 이런 부분들은 감사는 감사원에 그냥 맡기면 된다. 그리고 수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 맡겨서 이 사람들이 잘하도록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이건 예. 법원에서 이게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통제를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정치 권력이 여기에 수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권력 남용이다라고 하는 게 당선인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서 당선인이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문재인 현재의 대통령께 그 부분을 아마 당선인께서 먼저 말을 꺼내시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을 꺼내신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한번 아마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한편 윤석열 당선이 또 내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사면 범위에 대해서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법리 성격이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예. 제가 그때 갈라치기 할 때 제가 언론 인터뷰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네. 남겨둔 것이다. 예.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예. 한번 두고 보시죠. 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어.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뭐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건 좀. 네, 정치적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면 관련해서 두 분 의견 어떤지 먼저 김경진 전 의원부터. 글쎄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기자회견 할 때 벌써 한 1년 전쯤 기자회견 할 때 예.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생각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사면의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지금 명확하게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틀림없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1년 전에도 사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할 때는 뭐 국민적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범죄 유형이라든지 형량과의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였죠. 예. 예, 더 이상 그 개시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면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대통령께서 원래 세웠던 뭐 경제 사범이라든지 정치 관련된 이런 뇌물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오신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존 쭉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와의 만남, 보통 이제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만남 속에서 마지막 사면이 조율되는 경우들이 이전에 뭐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당선자께서 요청하신다면 뭐 그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응대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실 사면의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요청자가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권성동 의원님의 말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를 괜히 걸고 들어가서 마치 이제 이 사면을 김경수 지사를 해주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해주는 것처럼 굳이 말할 이유가 있었나? 이분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본인이 대통령 되시면 언제라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정말 그 지금 생각하시는 요 그룹의 분들이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탐탁지 않으시면 요청을 그냥 하지 말고 본인이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신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시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봉합의 모드에서 굳이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이유를 저로서는 잘 이해는 안 되네요. 통합의 분위기를 좀 깨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근데 이제 지금 MBC 라디오 김종배 선생님하고 이제 아마 오늘 아침이었나요? 어제 아침이었나요? 인터뷰하면서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할 때 인터뷰하면서 발언했던 내용을 복귀시켜 주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현재 입장이 이렇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면과 관련된 분석을 이렇게 했다. 그때 당시에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 분석은 이렇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오늘 다시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번 봅시다. 100%일 것이다. 이런 또 관측을 또 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관측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관측을 계속 두 번씩으로 반복을 하시니까 조금 그렇죠, 뭐. 저 다른 관측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도 뭐 김기현 원내대표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실은 현재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기존의 형을 받은 사건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국민적 민심이 민심 때문에 사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민심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게 지금 실형을 받고 지금 또 어마어마한 실형을 선고될 수밖에, 유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걸 사면을 한다면 사실은 저처럼 법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뭐라고 말씀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이거야말로 정말 현직 대통령과 또 대통령 당선인이 정말 고뇌 깊은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유보적인 입장이신데 시기적으로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특별 사면은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뭐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면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님 본인이 사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리스트에 예. 당선자의 리스트를 더해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런 말씀은 사실 윤석열 당선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죠. 말을 안 하면 왜 안 했냐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하면 예. 또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즉 당선자가 아닌 분들이 특히나 사면 관련된 립 서비스를 지금 하시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를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공정과 정의라는 주제를 들고 국민들을 설득해 오셨던 분에게 이분 사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옆에서 지금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 만남을 앞두고 여러 가지 뭐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도 당선인 측과의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는 듯합니다. 먼저 관련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희 입장이 잘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의 언급인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협조를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인사,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든지 감사원장 이런 부분은 그냥 임기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법상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나머지 공기업이나 이런 자리들은 대통령의 의지대로 진행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해진 임기가 있지만 그건 이제 법적으로 제가 좀 여야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임기하고 좀 맞춰서 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공기업과 이런 인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번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원칙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기대로 그냥 지금 현행의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김은혜 대변인 발언 뒤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장을 저희가 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함께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에 청와대의 반응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다. 임기 내 인사권 행사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도 방금 김은혜 대변인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야말로 지금 사실 내로남불의 지금 극치를 청와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새 대통령이 뽑힌 지금 대통령의 임기 말이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혀 전문성이 없이 가령 민주당의 국회의원 사무실,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사무국장 하시던 분들이 공기업의 무슨 이사장, 감사, 사장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보면. 심지어는 해외에 무슨 영사, 공사, 뭐 상해라든지 뭐 광저우라든지 심지어는 뭐 조금 뭐 이게 뭐 미국이나 아주 큰 나라 제외하고는 대사들까지도 이게 그냥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교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이게 전문 외교관들이 거의 자괴에 가까운 절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캠프에 있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긴 시간 외교 전문성을 기르고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의의는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근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인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뿌렸던 이 문재인 정부 5년이 새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취임하기 직전까지도 지금 그걸 반복하겠다고 스스로 공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아마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또 다음번 선거 있을 때 여전히 이분들이 국민들의 민의를 모르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엄히 심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 윤 당선인 회동에 앞서서 오늘 그 이철익 수석이랑 장제원 비서실장 만나서 뭐 의제 조율도 있고 인사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혹시 오늘 이러한 갈등들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말씀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겠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은 총재를 포함한 몇 자리들의 경우에는 뭐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나가라 마라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전 더 훨씬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나 입장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다 네. 이런 입장이신데요. 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내일 혹시 뭐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런 이야기도 오갈까요? 근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운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민정수석실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당선자께서 하셨다면 그 부분대로 또 무리 없이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는 약간 부분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감찰의 업무는 어디서 할 건지 예. 또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이제 오늘에서 이제 경찰과 법무부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걱정은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법무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전에 이제 국방부의 문민화라고 해서 국방부의 소위 말하는 군인들의 입김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 법무부도 얼마 전까지 사실 검찰에 소속된 것처럼 활동을 하다가 법무부가 이제 겨우 제자를 찾아갔는데 다시 법무부가 검찰화되고 법무부 내에서 이런 감찰이나 이런 기능들이 자꾸 강조가 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도 좀 포함해서 그 인수위원회에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직제에 관한 것은 대통령 훈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임 대통령이 그냥 본인 직권으로 그냥 공포해버리면 그게 대통령실의 직제가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것은
당선인께서 그냥 훈령 그대로 제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성애 소장께서 방금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은 좀 정밀하게 좀 파악이 돼야겠죠. 어쨌든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청와대가 사건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치와 사건 수사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은 이 문재인 정부 4년,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이 지금 임명이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법을 무력화시켰거든요. 보면 이건 대표적으로 사실은 위법 행위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을 그대로 임명시켜서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나 보좌진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이게 상시 감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인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는 국정원, 경찰 이 두 군데를 주로 통해서 이제 인사 검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국정원 전환 자료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인사 검증이 거의 경찰에 전속적으로 맡겨졌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성현 소장께서는 그러면 법무부와 경찰이 나눠서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그런 생각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내내 그러면 경찰이 전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그러면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윤 당선자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좀 세밀한 검증이 있도록 하는 아마 이 체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인사 아마 수석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총괄 검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일 소장께서는 지금 민정비서관 업무, 국민 여론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법률 지원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입장들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률 지원이라든지 법률 분석 같은 경우는 예. 가령 뭐 정무수석 이제 정무장관을 신설을 한다고 하니까 어딘가 그 해당하는 기구와 예. 역할을 주면 되는 거죠,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하는 방안 좀 검토되고 있는데 경우에는 용이하다고 하는데 지금 용산으로 집무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좀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청와대에 있는 숙소 아닙니까? 뭐 관사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지만 결국 살고 있는 집이 경호가 어려우니까 숙소를 옮기는 작업인데 그게 청와대에 있는 숙소하고 국방부로 옮겨가면 이게 또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출퇴근길에 지금 국방부에서 광화문까지의 대통령이 다니는 길에 신호등 막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이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라는 공간도 지금 저희가 다녀보면 알지만 아무나 지나갈 수 있거든요. 뒷산에 다 이 등산도 다니고 다니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차량을 가지고도 막 이렇게 뭐 수위들이 서 있고 하지만 옆으로 그냥 다 지나 다닐 수 있는데 예. 그 마당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겠다고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 터 자체를 다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국방부에서는 또 이 안에서 또 이 조율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틀어버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 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일 고민이 이제 저건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청와대의 공간 구조가 대통령 집무실하고 가령 수석급 이제 보좌진들하고 사이도 예. 공간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이게 걸어가면 한 15분, 20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자전거 타고 페달을 열심히 돌리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 안에서 차 타고 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미국처럼 바로 옆방에 보좌진이 있고 또 장관들이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시라도 그냥 대통령과 정말 뭐 오시라고 해 이래가지고 그냥 10초, 20초 사이에 이렇게 한 방에서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예. 옆에는 기자들 있어서 기자들과 또 브리핑할 때는 또 즉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공간 구조, 효율적인 어떤 업무 협의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청와대 구조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당선인의 큰 문제의식, 첫 번째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어쨌든 출퇴근도 하면서 이제 아까 김성현 소장께서는 이제 뭐 차도 막히고 그냥 뭐 신호등도 꺾이고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국민들하고 좀 보기도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좀 사람들 보기도 하고 어떤 모습인지 창밖으로 좀 보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선인의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지금 광화문 청사를 했는데 광화문 청사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용산의 국방부 청사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경호에 관련된 규정을 좀 고쳐서라도 그래서 경호 부분이 조금 약화가 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의 그 의지 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차제에 지금 국방부 청사 앞에 그 미군들이 있었던 부지가 지금 공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청와대 부지도 공터고 그러면 이 공터를 청와대를 꼭 공원으로 만든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대통령이나 또는 이게 국가의 어떻게 보면 이 장관급이나 이게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거기에 그냥 입주를 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이게 좀 세워서 후임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의 당선인이 이걸 물려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의사소통에 효과적인 국정 의사결정에 가장 좋은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정정하면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청와대 관저가 있고 관저 있는 집무실과 소위 말하는 이 비서진 간의 공간이 15분 떨어져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본인이 이 집무실을 놔두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있는 곳에 집무실을 두고 해서 한 건물 한 지붕 아래서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윤 당선자가 들어가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는 점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그 거리 때문에 뭐 자전거로 이동하고 차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네,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미 이사를 사무실을 옮겨서 예. 이 비서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저도 하나만 덧붙이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실 이제 그렇게 하면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서 각 부처하고 이제 한 단계 건너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정부 종합청사나 이렇게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하고 직접 부처의 차관이나 실장들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의사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안에 들어가는데 뭐 이제 건물 검색이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세종시에 제2 청와대 건설하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각 당 입장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는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준비일 텐데 이준석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지금까지는 계속돼 왔었는데 조금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어떤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작년 이제 그 한참 좀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12월 말 1월 초순쯤에 있었고 그 내용이 있은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요. 본인 나름대로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추동했던 측면도 있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당선의 공이 상당 정도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평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그냥 무슨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윤호중 비대위 출발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뭐 2030이 비대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쇄신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전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비대위가 구성된 이상 비대위 안에서 좀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가 훨씬 커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경륜이 좀 함께 더해져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성된 비대위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의견으로는 글쎄요, 제가 그 당장 이 당의 혁신은 사실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들이 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비대위는 어디까지나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좀
집중하면서 당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반성 말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지금 당내 갈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최고위에서 이미 의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의 개혁은 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6월 선거 이전에 과연 쟁점을 삼아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데 대한 좀 이 냉정한 목소리들은 안에 있는 청년 그룹들, 여성 그룹들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에 대한 큰 그림들을 이제 차기 당대표를 준비하는 주자들이 잘 준비해서 좀 큰 그림을 지방선거 이후에 좀 들고 나와서 각축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소장과 정책 현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주변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진격하고 있어 시가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브이에서 또 교민이 피란에 나섰는데요. 폴란드 국경 도시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도시 프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키이우 주변부를 포위하고 방어선을 하나씩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러시아군이 키이우 시내로 진입해 시가전이 벌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키이우 시민들은 시가전을 대비해 훈련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험이 부족하고 젊은 병력 위주인 러시아군이 시가전을 벌일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를 우려한 러시아군이 초토화 작전을 벌일 경우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다른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곳은 우크라이나 최대의 항구 도시 오데사입니다. 러시아군은 오데사로 가는 길목인 미콜라이우에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요. 오데사 시민들은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며 도시 곳곳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지금까지 만든 모래주머니가 40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work here because we don't know how to kill. We are not professional warriors, but we can help our army. 어제 시작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화상 협상은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세부 내용을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루간스크 도네츠크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대화에 진전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고요. 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핵무기 운용 부대가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몇 주 안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회담을 가진 뒤 폴란드 등 다른 지역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의 화상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의회에서도 화상연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중국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했습니다. 무기와 차량뿐 아니라 전투 식량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전쟁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르비우에서 새 아들을 데리고 탈출한 우리 교민을 만났다던데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서쪽 도시 르비우에 거주하던 김정화 씨 가족입니다.
김 씨는 우크라이나 국적 남편과 어린 아들 셋을 데리고 함께 대피했습니다. 르비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화가 미치지 않은 상태지만 미리 피란길에 오른 겁니다. 김 씨는 음악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인 남편을 만나 지난 2004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르비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으로 일하고 있고 예전에는 서울 시립교향악단에서 8년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우크라이나 국적인 40대 남성이라 원칙적으로는 징집 대상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예외 조건 때문에 함께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8세에서 60세 남성은 바깥으로 이제 외국으로 출국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또는 그 이상인 가족은 예외적으로 출국을 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을 해 주셔서 김 씨 가족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이동한 뒤 자선 공연 등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제 12살이 된 큰아들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조부모님을 얼른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전쟁이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르비우 등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대피 행렬로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침공에 대응해 저녁에 내린 계엄령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초 오는 24일 끝나는 계엄령을 30일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4일 러시아군에 침공당한 직후 국내 전역에 한 달간의 계엄령을 발령했습니다.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낸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소송을 현지 시간 16일 오후 3시에 선고합니다. 앞서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공격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립니다. 국방부가 방탄 헬멧과 전투 식량 등 20여 개 비무기 체계 위주로 군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로의 운송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원 예정인 품목은 방탄 헬멧과 천막, 모포, 전투 식량 등 비무기 체계 군수 물자와 개인용 응급처치 키트, 의약품 등 의무 물자를 포함해 총 20여 개 품목으로 약 10억 원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푸틴 대통령 측근 인사 등 17명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밝힌 추가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연방중앙은행 최대 주주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인 유리 코발추크의 친족 등 17명이 포함됐으며 이들과 거래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일본 내 가상화폐 사업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첫 고비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달러 국채이자 만기일인데 러시아는 갚을 의지도 당장 돈을 마련할 길도 없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돈줄은 말라붙었습니다. 첫 고비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이 될 전망입니다. 국채 이자 1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의 만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다음 달 초엔 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원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외화자금 상당액이 동결됐고 국제 결제도 차단돼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우려는 커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의 장기 신용 등급을 디폴트 직전 단계인 C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다만 디폴트가 일어나더라도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지난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돈은 있는데 제재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부채도 GDP의 10% 후반대로 어느 정도 제어를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이나 외환보유고도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처럼 시장이 급락하는 98년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원유와 밀, 니켈 등 원자재 수출국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의 약세 그리고 추가적인 금융시장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가격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가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도 방향성을 잃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30%들과는 다르게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네. 야당에는 이제 거대 의석 가지고 반발이 거셀 것 같고.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대선에서 저희가 패배했지만 절실하게 간절하게 변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특검 실시에 대해서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말 외람되거나 저희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이 누가 특검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도 얘기를 한 거 있다, 3월 안에 처리가 가능할 거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오늘 공기도 깨끗하고 포근해서 완연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으시죠? 현재 서울 기온이 13.1도, 대구는 17.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등 20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비 내리는 곳 없이 하늘은 맑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상황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종일, 또 세종과 충북,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등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등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